현존하는 축구선수 중에서도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있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축구 최강국의 자리에 오른 국가가 있어요.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는 8번째이자 남미에서는 브라질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나라인데요. 이처럼 국토의 크기 순으로 나열된 국가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대부분 경제 대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GDP 규모 순으로 경제 순위를 보시면 국토 크기 상위 7개의 국가는 GDP 순위 상위 15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만은 예외였어요. 아르헨티나는 분명 크기는 8위에 속하지만 GDP 순위 24위에 머물러 있고, 명목 GDP를 보더라도 국토 크기 상위 7개의 국가 중에서 수치가 가장 낮은 호주의 3분의 1 수준인 약 6천억 달러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아르헨티나가 한때 미국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를 자랑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심지어 19세기 후반에는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견줄 만한 부유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끝없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국가였습니다. 많은 이주민이 이주지를 결정할 때 미국의 뉴욕과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할 정도였죠. 그만큼 전세계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를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주요 경제대국과 1인당 실질 GDP를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 미국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자료를 보시면 과거 잘 나가던 서유럽 국가들의 1인당 GDP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기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과거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아르헨티나 경제가 미국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그 성장의 이유로 농업을 꼽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을 수출하여 큰 돈을 벌었어요.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아르헨티나 농업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꼽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pampas 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한 토양과 적당한 강수량, 그리고 온화한 기후 덕분에 밀,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 생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pampas 는 광대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기계를 도입하여 더 빠르고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자연환경은 고기와 가죽을 생산하기에도 무척 적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에 더해 목축업까지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전 세계적으로 고기와 가죽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세계의 도축장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로 질 좋은 고기를 수출하게 되었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과 고기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로 쉴 새 없이 수출되었고요.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의 발달로 1900년대 초반에는 총소득과 1인 소득 부문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능가하며 1인당 소득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개국 중 하나에 속할 정도였죠.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에 농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제 성장은 아르헨티나 외부 사람들에게도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임금도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1870년부터 1913년까지 임금지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임금지수는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비교적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기회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무려 약 4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주뿐만 아니라 빠른 경제 성장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투자 기회를 엿보던 해외 기업인들의 투자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13년 기준 GDP 대비 외국 투자 비율은 무려 248%로 식민지나 개발도상국이었던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아르헨티나의 끝없는 성장만을 나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성장을 책임지는 이 농업 산업에서 하나의 불안 요소로 여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토지 정책입니다. 보통 토지 정책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를 소규모 농민이나 빈곤층에게 재분배하여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 해결 등 사회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토지 정책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걸까요? 이 토지 정책의 문제를 알아보려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아르헨티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16년 아르헨티나의 독립은 스페인 혈통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소수의 크리오요 엘리트층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이들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도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상류층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분명 권력을 쥐고 있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본국에서 온 관리들이나 왕실의 지배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결국 크리오요들은 그들만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자율성을 원했고 이들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 그저 독립을 위한 투쟁과 노력으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권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것이죠. 이처럼 독립을 이끈 계층이 기존 지배 계층이었던 탓일까요?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에게 이 독립은 썩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식민 통치 시절 스페인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며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원주민들은 토지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강제 노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 통치 시절 내내 갖은 억압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그토록 염원해왔던 독립마저 자신들을 지배하던 일부 계층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원주민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우려는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의 중심 산업이었던 농업을 확장하기 위해 비옥한 지역을 찾아 농업용지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개발하려고 보니 이 지역들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애초에 원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크리오요들은 이들의 땅을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획득한 토지는 국가의 권력계층인 크리오요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앞서 식민통치 시절 원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토지 정책이 시행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토지 정책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위협할 불안 요소였습니다. 소수의 권력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그곳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이들에게 소유권이 있었고요. 이 농산물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수익 또한 모두 이들에게 귀속되었죠. 아르헨티나가 농업을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일부의 소수계층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규모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일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농장주들은 이들을 아주 적은 임금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권력층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그 땅에서 일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며 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죠.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가 잘 유지만 돼도 계속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점이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던 농업을 쇠퇴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농장주들은 남들과 경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농업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경쟁이라도 있었다면 경쟁에 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아르헨티나 농장주들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세계의 산업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만 빼고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아르헨티나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났지만 농업 기술의 발전이 없던 아르헨티나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지 못해 세계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산업화 바람이 불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농업에만 심하게 의존하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이제 점점 뒤처지게 되었죠. 게다가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9년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간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대공황으로 인한 타격을 더 크게 받으면서 그들은 수입을 제한하여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의 글로벌 수출 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농업 이외에는 딱히 경제를 지탱할 다른 산업이 없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계속해서 더욱 침체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실업률은 폭증하며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했고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빈곤율 또한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러한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결국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 마련이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한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대공황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만 갔는데요. 그러던 1930년 참다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호세 펠릭스 우리부르를 주축으로 한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첫 번째 군사 쿠데타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폴리토 이리고엔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며 지지층에게마저 외면받자 불만이 가득했던 군부가 개입하며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하지만 국가 경제를 놓고 보면 이 쿠데타는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경제 회복을 목표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데 권력을 더 중요시했던 우리부르는 독재 통치를 위해 군사적 권력만 강화했을 뿐 경제적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즉 이번 쿠데타는 정치에 군부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쿠데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만 알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3년 새로운 군사 쿠데타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후안 페론입니다. 그는 이 쿠데타의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새롭게 정권을 장악한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노동부 장관답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후안 페론은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후안 페론은 이러한 노동자들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까지 합니다. 당선 후 그는 페론주의라는 이념 아래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집권해 나갑니다. 노동부 장관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외쳐오던 그는 임금 인상, 노동시장 단축 등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난한 계층과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면서 후안 페론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페론의 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과 달리 경제적인 면에서 이 정책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경제정책은 오늘날까지도 실패한 정책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후안 페론은 아르헨티나 경제 몰락의 원인을 수출과 외국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대공황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외국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자급자족형 경제를 구축했어요. 말 그대로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고용 창출 효과도 보며 경제적 자립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페론은 섬유,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노력했죠. 또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임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이 더 비싼 외국 제품 대신 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 없이도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인상해버립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그 오른 임금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한 기업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페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국내 제품들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노력이 사라지게 되자 아르헨티나의 제품들은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후안 페론의 경제정책이 농업 부분을 소외시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페론의 경제정책은 오직 산업화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결국 정부 차원의 투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농업은 발전이 더뎌지면서 농업의 생산성 또한 빠르게 하락하게 되었죠. 이 정도면 정말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합쳐져 그대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강하게
강하게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아르헨티나의 수출 수익은 3분의 1로 감소했고요. 경쟁력이 떨어진 상품들의 생산은 감소하거나 아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생산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한순간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실업률 또한 빠르게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돈을 과하게 사용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시중에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지자 통화 가치는 하염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33%나 상승하게 되었어요. 결국 페론 정권은 이러한 경제 정책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했고 1955년 새로운 쿠데타와 함께 페론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아르헨티나는 끝없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경제 또한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정말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경제가 어려워지다 못해 IMF의 도움으로 간신히 파산을 피했고요. 1989년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다 못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며 아르헨티나 물가는 연간 약 5000%가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는 무려 약 20000%까지 오르며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한 해가 되었죠. 하지만 계속 힘들기만 할 순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개선할 한 명의 지도자가 선정되는데 바로 카를로스 메넴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취임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요. 그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고정환율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상대적인 통화의 가치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원래 1달러에 1000페소라고 했을 때 페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1달러에 1100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환율을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1달러에 1000페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정환율제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수입 물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같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변동되면 수입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는 곧 물건 가격에 반영될 테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고정되어 버린다면 수입 물가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를로스 메넴이 고정환율제를 들고 나온 이유인데요. 그리고 처음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물가가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페소와 달러를 같은 비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달러를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달러를 사고 팔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에는 달러 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달러가 더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했다가 달러만 탕진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채 상환 문제였죠. 당시 아르헨티나는 해외로부터 빌린 돈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 금액만 해도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로 인해 달러가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진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국가 부도를 선언하며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망한 거예요. 이로 인해 당시 GDP는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3주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올바른 답안을 내놓지 못하며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되었고요. 2024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은 약 1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끝없는 경제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여러 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정책의 문제 이외에도 지도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독재 정치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해 획기적인 정책과 깨끗한 정치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